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화요일 세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타키온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조연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국내 증시 개장 전 잠정 실적 발표를 예고한 삼성전자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봐야겠습니다. 자, 반도체 훈풍이 불면서 증권가에선 다시금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실적 하나증권의 컨센이 가장 높습니다. 영업이익 4조 3천억 원까지 전망하고 있는 상황 속. 자, 조호진 대표님, 영업이익 4조 원 기록해도 선방인 겁니까? 지금 체크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사실 영업이익이 4조를 넘어도 제 생각에 뭐 주가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작년 한 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종합반도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견인한 거는 HBM3였습니다. 근데 HBM3를 삼성전자가 1등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2등 기업인 SK하이닉스보다 사실은 아직까지 출시를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경계현 대표가 작년에 이제 9월달 출시했다고 얘기했는데 23년도 그냥 지나갔죠. 그래서 뭐 일각에는 작년 말에 뭐 삼성전자 1월 초에 HBM3를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이 벌써 1월 9일인데 오늘은 잠정실적을 발표하고 아마 컨퍼런스 콜을 삼성전자 3분기 때 사실 컨퍼런스 콜을 잠정실적 때도 안 하고 정기실적 때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아마 컨퍼런스 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어쨌건 오늘이 9일인데 1월 달에 이제 HBM3를 내는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어제까지도 얘기가 없었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많은 증권사는 뭐 그 1월 달은 좀 약간 너무 섣부른 예측이고 많은 증권사는 이제 상반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도 상반기도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HBM3 출시가 이제 하반기로 늦춰진다면 삼성전자 주가도 그만큼 탄력을 갖다가 좀 갖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3에 대한 전망이 제가 좀 늦춰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반도체가 사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17년도, 2019년도에 이제 HBM3 사업부를 이제 없앴기 때문에 그만큼 HBM3를 못 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그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그래가지고 뭐 삼성전자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조금 뭐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조금 하겠다는 걸 갖고 원래 하고 있던 주자들 예를 들면 이제 뭐 TSMC나 삼성전자만큼 인텔이 하겠다는 것은 반도체에 대한 그 이해도가 너무 이렇게 미숙한 상태에 대한 전망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HBM3를 2019년도 없앴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작년보다 재작년 상반기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엔비디아에도 공급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안 했던 그 주자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뭘 하기는 어렵거든요. 반도체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 말로는 6개월만 놀아도 사실은 따라잡기 힘들다. 그런 게 반도체인데 너무 만만하게 본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경기현 대표가 그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온유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9월 달에 얘기했지만 실천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HBM3의 출시라는 거는 샘플이나 뭐 그다음에 뭐 AMD에다 공급했다 이런 거 말고 엔비디아가 오늘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엔비디아가 HBM3의 대장주입니다. 엔비디아에 삼성전자 납품을 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언제 엔비디아에 납품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삼성전자가 결국 10만 전자, 뭐 9만 전자에 이어서 10만 전자를 갈 수 있냐는 것은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S24를 이제 17일 날 이제 그 공개를 하는데 여기 온디바이스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려진 스펙으로는 온디바이스를 제대로 할 만한 스펙은 아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를 제대로 하려면 메모리랑 CPU가 특별히 이제 그 메모리가 증가해야 되는데 예전 S23랑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그럼 온디바이스 제대로 하겠느냐 이러면서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좀 이렇게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S24에 이제 출시를 하는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자사의 엑시노스 대신에 그 원래는 S23는 퀄컴을 넣었죠. 왜냐면 22에서 이제 그때 GOS라고 이제 반려 논란이 있어가지고 엑시노스 그때 반려 논란 있을 때 삼성 내부에서 뭐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그 자사의 이제 그 AP가 문제인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23에서는 이제 그 퀄컴 대신 엑시노스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24에 엑시노스를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면 전체 영업이익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제대로 안 된다면 여전히 24에도 퀄컴을 스냅드래곤을 집어넣는다면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낮을 수밖에 없고 주가도 탄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도 이제 그 관건이고 또 하나 이제 관건은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제 야심차게 GA 공정을 갖다가 TSMC가 어떤 GA 공정을 출시했다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수율은 이제 작년에 좀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파운드리 사업에 전 세계에서 물량이 넘쳐나니까 낙수 효과죠. TSMC가 못하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그 딴 데 가봐라. 그 딴 데가 어디입니까?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7나노 이상 할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일부 물량이 이제 그 삼성전자로 왔는데 이것이 GA 공정이 수율이 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 수율을 얼마만큼 끌어올렸느냐 이게 또 이제 삼성전자가 10만 전조 갈 수 있는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총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전에 삼성전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예전에 삼성전자는 뭔가 하나 문제 생기면은 월화수목 금금금 가성비로 밀어붙이거든요. 근데 가성비로 밀어붙일 문화가 지금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좀 많이 기대치를 갖다가 도달하지 못했고 그 어저께 이제 장마감의 중요한 공시 하나 나왔는데 삼성생명이 비록 좀 액수는 적긴 하지만 삼성전자 지분을 갖다 축소했어요. 74,460주를 축소를 했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면 한 57억쯤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내부 소식이 가장 정확하라고 여겨지는 삼성생명이 여전히 삼성전자 지분을 축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건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뭐 월화수목 금금금도 좋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직원들도 주말에는 좀 쉬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옛날과는 그게 장점이었는데 장점이 희석이 돼가지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 하면은 이제 국민신한, 우리하나 뭐 이렇게 되겠네요.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담보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서 고객들한테 대출 문턱을 높였다. 예, 그래서 시중은행들의 이제 제재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조현 기자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공정위가 담합 혐의로 본 부분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것은 담보 인정 비율 LTV입니다. 이 정보를 교환했다라는 사실인데요. LTV는 집이나 상가 또는 뭐 땅,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LTV가 높을수록 대출 자금 한도도 커지는데 지역별로 그리고 부동산 유형별로 LTV가 각각 다르게 매겨집니다. 그런데 이를 은행들이 경쟁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결국 소비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축소되고 또 조건도 까다로워졌다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8일 KB국민은행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이렇게 4대 시중은행에 대해서 담보대출 담합 혐의로 심사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번 제재는 이 정보 교환 부당 공동행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은행들이 LTV 자료를 직접 공유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은행들도 이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면서 하지만 단순 참고 목적이었다. 담합은 없었을 뿐더러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진행 과정에서 담보물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을 폭넓게 분석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 은행별로 설정한 LTV가 또 정부가 정한 최대 LTV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낮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는 정부의 정책, 이 어떤 이런 방침에 따라서 제한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은행들보다 그러니까 뭐 IBK 기업은행이나 농협은행이겠죠. 이들보다도 LTV를 일괄적으로 4대 시중은행이 좀 낮게 설정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출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취급하는 시중은행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운영을 했다. 리스크 관리 운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초 공정위가 대출금리나 수수료 이 관련 담합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한 것인데 LTV 정보 교환으로서 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득을 은행이 취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금리 담합 정황을 찾지 못해서 무엇이라도 찾아야 하다 보니까 먼지 털게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농협하고 비교하니까 4대 시중은행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딱 걸렸다. 뭐 이렇게 이제 공정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규제가 은행 산업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럴 거면 정부가 직접 은행 경영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공정위의 은행권 담합 혐의 조사 거진 1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지난해 2월 15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이자 장사와 또 과정 체제를 지적하면서 동시다발적인 현장 조사가 은행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제보나 신고 없이 공정위의 직권으로 대출금리 산정, 담합 여부를 살펴본 것인데요. 이후에 좀 더 스토리를 살펴보자면 2월과 6월 두 차례의 은행권 현장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험사, 증권업계 등 금융권 전체적으로 담합 의혹 조사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7월에는 은행과 증권사 17곳에 대해서 국고치 입찰 과정 담합 혐의까지 조사가 착수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이 같은 제재가 금융권에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공정위가 올해 정책 방향으로 서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게 통신비와 주류, 그다음에 석유, 돼지고기 유통이나 OTT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제재도 본격화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은행들의 소명은 잇따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공정위는 일단 4대 은행의 소명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은행들은 이 LTV 관련 정보가 대출 금리나 또는 어떤 한도 등 거래 조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에 지로수수료 인상 담합과 2012년에 CD금리 담합 관련해서 공정위 결정이 법원에 가서 패소된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권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 대규모 상생 금융에 이어서 연초 이 부동산 PF 위기도 고조되고 있고 또 홍콩 H지수 ELS 폭탄도 아직 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권 업계가 좀 한층 무거워지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거래일에서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며 연초에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카카오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었던 카카오. 하지만 주가는 악재를 이미 선반영한 걸까요? 두 달 새 벌써 50% 넘게 올랐습니다. 자, 김찬영 대표님, 카카오의 주가 상승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증권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작년에 털 거 다 털었다 사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카카오 얘기 나오면 사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최대한 뭔가 여러분들이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낫다 싶어서 이제 컨셉 잡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들어서는 경영진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카카오가 최근에 경영 쇄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뭔가 이런 행보가 본격화되니까 관련 추가 리스크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추가 리스크보다는 리스크는 이제 안 좋아지는 게 더 이상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안 좋아지는 거 당연히 없어야 되고 좋은 것만 나와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이제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가 거의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개선된 부분 사실 이거 하나가 제일 큰 것 같은데요. 보통 금리 인하 하면은 금리 인상기에 영향을 받았던 대형 IT주들을 비롯한 어떤 성장주의 매수세가 몰리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바닥을 좀 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와 주니까 좀 올라온 것 같고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보니까 기관이 총 3,267억 매수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2,637억을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데 힘을 보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희한해요. 작년에 나스닥 43%나 급등했는데 작년이 금리 인상기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졌고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만 자, 카카오 목표 주가를 높여잡은 증권사들 꽤 있죠. 카카오 작년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 곧 할 텐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작년 4분기가 6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을 기던 실적이 이제 이번 분기보다 좋아질 것 같아라고 매수하는 건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있거든요. 진짜 좋아지고 나서 한두 분기 정도 지켜보고 좀 올라오고 나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어떤 의견을 드리자면은 일단 조금 지켜보시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평가된 주가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평가 이거 조금 모르겠어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무조건 낮다라고 저평가는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건 당연히 안 나와야 되고 좋은 게 나오는데 주가가 낮은 상황이고 PBR 펍 따져가지고 그때부터 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주가가 예전에 고점보다 많이 떨어졌어. 이거 저평가인 것 같아.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데 솔직히 요것 조금 제가 드릴 의견이 있는 게 지금 월가나 증권가 굉장히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고 다들 기본 베이스로 깔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12월 달 금리 인상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 때 저는 안 한다라고 분명히 드렸었고 안 했죠. 일단 3월 달에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긴 있고 가면 갈수록 중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우리 방송에서 제가 글로벌 얘기를 아직 요즘 못합니다. 그래서 반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올 9월 달에 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래도 사실 좋은 기대감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 전반적인 사이트를 보실 때 3월보다는 이제 올 하반기 그리고 어저께 미국의 전미 경제인 연합회가 만나서 어떤 얘기했냐면 작년에 우리 틀린 거 인정한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월가는 상반기 할 거라 보는데 우리는 하반기 할 거라 보고 있다. 저랑 비슷한 의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거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1분기에 카카오 웹툰 원작의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제 게임에 대한 IP 같은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나오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투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이제 저가 매수라고 했다가 이게 뭐 바닥이라고 봤다가 정말 이제 지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또 다음 달에 어쨌든 출시되는 인공지능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목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뇨 관리 솔루션 파스타라는 이름을 가진 당뇨 관리 솔루션인데 이게 국내에서만 연매출 1,200억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1,200억 매출과 함께 세 자릿수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어떤 의견을 다시 정합해서 드리면은 4분기 실적은 예상을 넘어서 실적 흑자 전환이 되는 걸 보고 나서 그 이후에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의 주가 향방은 4분기 실적이 좀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카카오 소식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유통주 소식도 짚어보죠. 이마트와 신세계 등 작년에 신저가로 추락했던 유통주들 올해 들어서도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영 대표님은 유통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뭐만 하여튼 안 좋으면 경기 침체라고 해요. 작년 1년 동안 그렇게 해먹었으면서 아직도 경기 침체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증권 전문가들은 또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 결과가 왜 나왔을까 자꾸 뭔가 갖다 붙이는데 그건 분석이 아니죠. 일단 증권 전문가들의 내수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유통업계의 실적과 주가가 반등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진단을 하고 있고 저도 여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 기업 몇 개 보면은 이제 이마트가 작년에 주가가 한 20% 밀렸어요. 그리고 올해도 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10월 달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또 쿠팡한테까지 밀리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쿠팡 망한다 얘기 나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사실은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이게 왜 엑시트만 하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비단 이마트뿐만 이제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신세계, 롯데쇼핑 그리고 현대백화점, 롯데하이마트 올해 들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올해 이제 다양한 라이브 커머스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홈쇼핑이라는 업종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전망 자체도 단기에 뭐 좋아질 거다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저가가 속출하는 유통주 역신가 작년 4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통주 좀 어려우니까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잘 명확하게 보셔야 될 게 소비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쓴 업종도 분명히 있거든요. 잘 나간 업종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통업계들이 자기가 가진 어떤 경영적인 어떤 부분을 좀 바꾸면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왜 잘 나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는 안 팔려. 이건 무조건 경기가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갖다 붙이긴 뭐 다양하게 갖다 붙이죠. 뭐 부동산 PF 갖다 붙이고 주택거래 감소 갖다 붙이고 건설경기 침체 갖다 붙이고 뭐 자산가치 하락에 소비자 심리 냉각에 여행객 수 늘지 않는 거 이거 다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안 찾고 자꾸 외부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건 그냥 갖다 끼워 맞추기라 보고 있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 우리 한번 볼게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
우리 강남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이 전 세계 매출 1위를 찍었습니다. 그 정도로 특수를 얻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없어지고 정상화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당시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줄어 보이는 건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호텔과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지금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리오프닝 관련주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까지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근데 1분기부터는 제가 봤을 때 흑자전환하는 기업이 조금씩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4분기 실적이 처참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때 여기서 조금 이제 안정적인 부분으로 돌아설 때 천천히 좀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연말 뜨거웠던 기업 공개 IPO 시장 분위기가 새해에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올해는 조단위급의 대우들 귀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통장 막 개설해가지고 막 1억 넣고 10만 원 받는 분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조영 기자, 먼저 대여급 중에 스타트를 끊는 곳 어디입니까? 네, 올해 첫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이자 조단위 대여급 IPO는 APR이 차지할 전망입니다. APR은 메디큐브 화장품과 또 메디큐브 AGR이라는 피부 미용기기, 그러니까 뷰티 디바이스로 잘 알려진 회사인데요. 지난해 이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 회사도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출시가 2022년이었는데 1년 반 만에 급성장을 했고 또 가장 큰 장점은 자사불 멤버십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서 가격은 낮추고 수익은 올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여기에 기기를 이용하려면 계속 화장품을 소비해야 해서 어떻게 보면 구독형 경제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APR은 메디큐브 외에도 패션 브랜드인 널디 그리고 무인사 사진관인 포토그레이 같은 MZ세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대표도 젊고 직원 평균 연령이 한 30대 초반이어서 아주 젊습니다. 희망 공모가는 14만 7천 원에서 20만 원, 공모 금액은 최대 758억 원 사이로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1조 5천억 원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 주식 수가 전체 상장 예정 주식 수의 5.2%에 불과해서 품절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일반 청약은 2월 초에 진행이 돼서 다음 달 초 상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하반기 파도가 첫 대여급 상장이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조단위 IPO가 있는 모습입니다. 12월에만 따따블 사례가 지금 3번 연이어 터지면서 분위기가 확실히 반전이 됐거든요. 또 어떤 대여급 IPO가 예정되어 있나요? 네, 현재 거래소에서 상장 예비 심사를 받고 있는 곳이 HD 현대 마린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HD 그룹 조선 3사의 선박 정비 그리고 수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알짜 계열사인데요. 여기에 이 신사업이 레트로피트라고 불리는데 친환경 선박 개조입니다. 이 수요가 조선업 호황과 함께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요즘 늘고 있다는 점 강점이고요. 시장에서 기업 가치 3조 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에 이 글로벌 사모펀드 KKR 투자를 받을 때 1조 7천억 원 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옛 두산 공작기계죠. DN솔루션즈도 코스피 상장 추진 중인데요. 최근 국내 증권사의 상장 주건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 요청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서 다음 달 중에 주관사 선정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DN솔루션즈는 이제 FI들한테 내년 1월까지 엑시트를 좀 약속한 상황이어서 역시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DN솔루션즈 몸값 역시 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편 송금 서비스로 알려진 곳이죠. 금융 플랫폼 토스의 운영사 이 비바 리퍼블리카도 상장에 시동을 걸었다는 부분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제 공시 내용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선영 대표님과 유통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국민연금이 유통주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지분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예, 저도 어저께 장마감이 공시를 보고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다 주지하다시피 유통과 그 강자들이 쿠팡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고 뭐 쿠팡이 이어서 작년 하반기에 이제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면서 큰 이제 충격을 줬는데 여기 국민연금이 롯데쇼핑과 그 다음에 이마트에 대한 지분을 1%, 2%씩 각각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국민연금의 리서치 센터 입장에서는 더 이상 유통주가 떨어질 리 없다라고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그 아마 근거를 생각해 본다면 그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저 현재 PBR이 0.17이고 이마트는 현재 PBR이 그 0.21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이마트가 현재 PBR 0.17이고 롯데쇼핑이 지금 PBR 0.21입니다.
그 0.5가 낮으면 이제 사실 주가가 저평가였다 보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PBR에 대해서 뭐 얘기하기 힘든데 왜냐면 그런 0.5 미만의 주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0.2 수준으로 이제 이마트, 롯데쇼핑이 무슨 뭐 스타트업도 아닌데 이런 굴지의 유통 강자들이 이렇게 너무 PBR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연금 입장에서 저평가라고 저점이라고 본 것 같고요. 부동산이 많은가 보네요. 예, 부동산이 많은데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더 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는 PBR 0.17은 장부의 0.17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마트 갖고 있던 모든 점포에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가치를 다 매긴다면은 0.17보다 더 낮아질 거로 여겨집니다. 그 얼마만큼 이마트가 이 재무제표를 갖다가 반영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이 다 올랐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다 올랐죠. 그럼 거기 이마트에 있는 점포에 있는 부동산이 떨어질 리는 만무합니다. 이거를 갖다 감안해 본다면 제 생각은 그거보다 더 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 국민연금이 이제 그 이번에 지분을 확대했다고 보는데요. 이마트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었는데 실제로 신용평가를 갖다가 하향당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세계 건설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 PF가 마무리된다면 이마트에 대한 그 주가랑 매출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